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매년 여러분 통장에서 3%씩 돈을 빼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런데 만약 그 도둑이 국가라면요? 그리고 그 행위가 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어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지, 왜 부자들은 위기 때마다 더 부자가 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신기루가 될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에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야근하고 커피 한 잔 아끼며 저축하고 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는 분들. 그런데 이상합니다. 10년 전보다 월급은 분명 올랐는데 왜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일까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2014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5억 원, 2024년 12억 원. 같은 기간 평균 연봉 상승률은 고작 연 3%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해도 집값은 140% 올랐는데 월급은 35%밖에 안 올랐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격차는 벌어집니다. 그래도 저축하면 되지 않나요? 여기서 더 잔인한 현실이 등장합니다. 은행 예금 금리 연 3%, 물가 상승률 연 4%라면 여러분의 저축은 매년 1%씩 증발하는 겁니다. 100만 원을 넣어두면 1년 뒤 숫자는 103만 원이지만 실제 구매력은 99만 원입니다. 저축이 아니라 느린 손실인 거죠. 카드 돌려막기,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이자. 이 모든 게 개인의 무능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 자체가 월급쟁이에게 불리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경제 뉴스를 보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 23%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건전합니다. 건전하다고요? 누구에게요? 인플레이션의 본질을 직시해 봅시다. 물가가 오른다는 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10년 전 1,000원이던 라면이 지금 1,500원이라면 여러분의 1,000원짜리 지폐가 가치 하락당한 겁니다. 세금은 최소한 고지서라도 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요? 조용히 합법적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지갑을 털어갑니다. 정부는 왜 인플레이션을 용인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부도 빚이 있거든요. 국가 부채 1,000조 원, 이 빚을 갚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오늘의 1,000조가 10년 뒤엔 실질적으로 700조의 부담만 되니까요. 결국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국민이 투표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데 매년 징수당하는 세금. 그리고 이 세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서민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데나리우스 은화를 아시나요? 기원전 1세기 이 동전은 수는 95%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신뢰는 절대적이었죠. 하지만 제국이 확장되고 전쟁 비용이 늘어나자 황제들은 묘한 유혹에 빠집니다. 동전 겉면만 은으로 도금하고 속은 구리로 채우면 어떨까? 기원 후 3세기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5%까지 떨어집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데나리우스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군인들 월급의 실질 가치가 폭락했고 결국 로마는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양적 완화, 무제한 돈 풀기, 이게 뭘까요? 디지털 은 도금입니다. 종이에 잉크 찍어서, 아니, 이젠 컴퓨터 숫자만 바꿔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미국이 푼 돈만 5조 달러, 한국도 수백조 원을 풀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화폐 가치 하락의 결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로마, 바이마르 공화국, 짐바브웨. 문제는 이번엔 기축통화 달러가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물가가 내려야 정상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00년 전 달걀 하나 생산하려면 닭을 직접 키워야 했습니다. 지금은요? 자동화 설비, AI 온도 조절, 효율적인 사료 배합. 생산성이 수십 배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달걀 가격은 내려가야 정상 아닌가요? 스마트폰을 보세요. 2007년 아이폰 1세대 기능은 지금 보면 장난감 수준인데 가격은 500달러였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데
가성비 폰은 $200면 삽니다. 기술 발전이 가격을 낮춘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 비용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고 같은 돈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디플레이션적 기술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달걀값 폭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 외식비 급등. 기술은 분명 발전했는데 왜 우리 삶은 더 팍팍해졌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술 혁신으로 누려야 할 풍요를 화폐 발행이 전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둑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데 이 돈은 대체 누구에게 먼저 갈까요? 18세기 아일랜드 경제학자 리처드 캔틀런이 발견한 법칙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돈은 경제 전체에 균등하게 퍼지지 않는다. 돈이 풀리면 누가 먼저 만질까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받는 시중은행, 그 은행에서 대출받는 대기업,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자산가들. 이들이 돈을 먼저 씁니다.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에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이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원자재를 사둡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돈이 여러분 월급으로 흘러올 때쯤이면요. 이미 집값은 2배, 물가는 30% 올라 있습니다. 같은 100만 원인데 부자가 쓰는 100만 원과 서민이 쓰는 100만 원의 구매력이 다릅니다. 이게 캔틀런 효과입니다. 돈 풀기의 본질은 역진적 부의 이전입니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에게 몰아주는 구조. 2020년 이후 전 세계 억만장자 자산이 6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산층 실질 소득은 제자리거나 감소했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더 노골적인 약탈이 시작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부실 상품을 마구 팔아서 터진 위기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만든 재앙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미국 정부가 7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이 은행들을 살렸습니다. 대마불사,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논리였죠. 잠깐 이상하지 않나요? 호황 때 벌어들인 돈은 누가 가져갔죠? 은행 임원들 보너스, 주주 배당금. 그런데 위기 때 손실은요? 국민 세금으로 메꿉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 공적 자금 168조 원, 회수된 건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여러분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또 공적 자금 수십조 원 투입. 최근 부동산 PF 위기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금융 시스템은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박해서 이기면 내 돈, 지면 국민 돈. 완벽한 사기 구조입니다. 새 돈이 계속 들어와야만 유지됩니다. 멈추는 순간 붕괴하죠. 그런데 가장 거대한 시한폭탄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폰지 사기의 정의를 아시나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낸 돈으로 현재 은퇴 세대 연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이 낸 돈이 어딘가에 쌓여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 구조입니다. 1970년 출생아 100만 명, 2023년 출생아 23만 명. 지금은 일하는 사람 4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합니다. 2050년엔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 2055년. 지금 30대라면 연금 받을 나이에 기금이 바닥난다는 뜻입니다.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예 못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울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불평불만을 가르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욕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입니다. 3가지 마인드셋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화채굴에서 탈피하세요. 시간을 팔아 원화를 버는 건 가장 불리한 게임입니다.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부업이든 사업이든 투자든 원화 외의 수입원을 만드세요. 달러 자산, 외화 수입, 로열티 수입. 통화 다변화가 첫걸음입니다. 둘째, 실물 자산을 소유하세요. 현금은 녹습니다.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긴 건 실물입니다. 부동산, 금, 원자재, 우량 기업 지분.
종이 화폐의 반대편에 서세요. 물론 무리한 빚은 독이 됩니다.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현금 비중을 줄이고 자산 비중을 늘리세요. 셋째,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세요. 캔틸런 효과를 역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새 돈이 흐르는 경로에 여러분을 위치시키세요. 주식을 보유하면 기업이 성장할 때 같이 갑니다. 콘텐츠를 만들면 광고비가 흘러들어옵니다. 기술을 익혀 프리랜서가 되면 글로벌 클라이언트에게 달러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은 바뀌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에는요. 정치인들은 돈 풀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유권자들이 좋아하거든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겁니다. 국가 부채를 희석시켜야 하니까요.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위험을 사회화할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이득이니까요. 불공평하냐고요? 네,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불공평하다고 투덜대는 건 패배자의 언어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안다면 그 규칙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현금을 먹는다면 현금을 줄이면 됩니다. 부자들이 자산으로 도망간다면 여러분도 자산을 사면 됩니다. 시스템이 생산자에게 유리하다면 생산자가 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각성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시스템의 노예로 남을지 플레이어가 될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실전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